Paratas, capitán. Para. New Para. 과거의 해전은 전함이 주도했고 오늘날에는 항공모함이 해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미래의 해전은 잠수함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바닷속을 누비는 침묵의 사냥꾼, 밀리터리 입문 잠수함 편 지금 시작합니다. 해군 하면 떠오르는 건 보통 항공모함, 구축함 등 큰 배가 떠오르지만 바닷속을 조용히 누비는 잠수함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잠수함은 어뢰 한 발로 큰 배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쏴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으면서도 맷집은 깡통 수준인 순수 공격용 기계입니다. 이번 편만 보면 어디 가서 잠수함 좀 안다 할 수 있을 만큼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최초의 잠수함을 이야기하면 역사 시간이 되니 군용 잠수함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미국 코네티컷주 출신의 데이비드 부시넬은 1775년에 예일대에 재학하는 동안 최초의 공격 잠수함을 개발하는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터틀이라 명명된 최초의 공격 잠수함은 나무통으로 만들었지만 적함에 접근해 수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기뢰를 부착해 터뜨린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나무통으로 만들어서 뭔가 없어 보이지만 어엿한 공격 잠수함인 터틀은 영국과 한바탕하기 위해 출격했는데요. 목표는 영국의 전함인 HMS 이글이었지만 오리배처럼 발로 저어야 하는 탓에 접근하는 것조차 도전이었죠. 열심히 발을 저은 에즈라리 중사는 HMS 이글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는 인간 승리를 이뤄냈지만 문제는 접근한 구획이 동판으로 강화돼서 수동 드릴로는 구멍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의 기뢰 공격은 실패했지만 이 와중에 부착하지 못해 떠내려간 기뢰가 터져서 영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돌아온 리 중사는 영국에 한 방 먹여주고 싶었는지 한 번 더 터틀을 타고 출격했지만 영국에 들켜 터틀이 격침되고 포로로 잡혔는데요. 리 중사의 용맹함과 공로는 큰 찬사를 받았고 영국이 풀어주자 장교로 승진시켜줬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한 세기 가까이 이른 1861년 노예제를 두고 남북 간 지역 갈등이 심해지더니 남부 7개 주가 합중국에서 탈퇴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남부 해군 엔지니어였던 호레이스 로슨 헐리는 북부 해군에 의해 남부 항만이 봉쇄당해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자 봉쇄를 뚫을 비밀병기로 잠수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개발 도중 선체 결함으로 잠수함이 가라앉으면서 헐리를 포함한 8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남부 해군은 이 계획을 폐기하려 했지만 자포자기식으로 개발자의 이름을 딴 헐리를 만들죠. 배수량 7.5톤인 헐리는 승조원 8명이 크랭크를 돌려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기술로는 밀폐된 잠수함에서 증기 엔진이나 전기 모터를 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무장조차 터틀과 비슷한 작살 어뢰로 스스로 추진하는 어뢰 대신 선체의 추진력으로 적함 밑바닥에 작살을 꽂아넣고 어뢰를 터뜨리는 무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터틀과 달리 그냥 들이받는 방식이라 북부 해군의 프리기탐인 USS 후사토닉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세웠는데요. 하지만 헐리는 승조원 8명과 함께 그대로 실종됐고 USS 후사토닉은 승조원들의 훌륭한 대처로 4명의 전사자를 제외하고 전원 구조됐죠. 훗날 실종 장소에서 인양된 헐리는 선체가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아서 전사자들의 유해와 유류품이 고스란히 발견됐습니다. 인양 후 조사에 따르면 폭발할 때 충격으로 승조원들이 기절한 나머지 부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침몰한 거로 추정됩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인 1863년 유럽에서는 프랑스 해군이 세계 최초로 동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인 플롱저를 진수했는데요. 플롱저는 23개의 탱크에 담긴 공기를 왕복 엔진으로 보내 추진하는 방식이었지만 문제는 공기를 쓴다는 점이었죠. 자망하겠다고 공기를 쓰는 건 실용적이지 않아서 스페인 엔지니어인 나르시스 몬투리올은 세계 최초의 공기 불필요 추진 잠수함인 이크티네오2를 선보였습니다. 이크티네오2는 화학 반응으로 증기 엔진을 작동시키는데 화학 반응으로 산소까지 나오는 덕에 7시간 반 동안 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몬투리올은 이크티네오2를 만들고자 프리기탐 여러 척을 살 수 있는 돈을 쓴 나머지 파산했고 몬투리올은 이크티네오2를 스크랩해서 파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1866년에는 영국 엔지니어인 로버트 화이트헤드가 세계 최초의 자주 어뢰인 화이트헤드 어뢰를 만들면서 해군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됐죠. 이렇듯 잠수함 기술이 축적되자 영국의 목사이자 발명가인 조지 게럿과 스웨덴 사업가
히틀러가 토르스텐 노르덴펠트는 공격 증기 잠수함인 노르텐펠트2를 만들었습니다. 노르텐펠트2는 세계 최초로 자망 중 어뢰를 발사한 잠수함으로 356mm 어뢰관 2개, 35mm 기관총 2문으로 무장했고 최대 속도는 6노트입니다. 게럿과 노르텐펠트의 공격 증기 잠수함으로 이 신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불러일으켜졌고 아일랜드의 발명가인 존 필립 홀랜드가 공격 잠수함인 홀랜드4로 현대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요. 홀랜드4는 수면에선 가솔린 엔진으로 동력을 얻고 수중에선 축전지로 동력을 얻는 방식으로 1900년 4월 11일에 미 해군에 인수되어 USS 홀랜드로 명명됐죠. USS 홀랜드를 시작으로 1900년부터 1914년까지 모든 강대국은 공격 잠수함을 확보했지만 아직 공격 잠수함을 활용한 전략은 전함에 밀려 뒷전이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올린 총성 한 발로 그동안 유럽에 쌓여있던 갈등이 폭발해 1914년 7월 28일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9월 22일 북해 네덜란드 인근 공해상 독일 해군의 공격 잠수함인 유나인에 의해 단 90분 만에 영국 해군의 장갑 순양함 3척이 격침당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공격 잠수함의 가치는 갑자기 상승했고 전황을 바꿀 만큼 획기적인 무기로 보였죠. 지상에서는 기관총의 보병이 갈려나가는 사이 해상에서는 유나인을 포함한 유보트가 두 눈으로 적함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최대 속도로는 전함을 공격하기는커녕 쫓아가기도 힘들어서 주 항로에 숨어있다가 적함을 기습하는 단순한 전술밖에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영국의 해상 봉쇄로 무역이 어려웠고 이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포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유보트를 있는 대로 출격시켜 배의 종류와 국적 가리지 않고 격침시킨다는 작전이었지만 1915년 5월 7일 루시타니아호를 유보트가 격침시켜 미국인 128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독일은 미국에 사과하고 배상하는 동시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중단했지만 영국이 해상 봉쇄를 더 강화하면서 1917년 2월 1일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재개됩니다. 1917년 한 해에만 100만 톤이 넘는 영국 배들을 격침시키면서 영국에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영국도 기뢰와 음향 탐지로 피해를 줄여나갔고 결정적으로 영국 배들만 격침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또 배가 격침당한 미국은 1917년 4월 6일 독일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했는데요. 그렇게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독일과 오스만 제국은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한창일 때 유보트의 정장이었던 카를 데니츠 대위는 독일 해군 최초로 잠수함 간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한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1918년에 영국 해군의 포로가 되기도 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귀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그에게 해군 인사처장이 연락해오더니 재입대 의사를 물었는데요. 이때 그는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다시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인사처장은 몇 년 안에 잠수함대를 꾸릴 수 있을 거다라며 긍정적인 답을 줬습니다. 이에 데니츠는 해군에 재입대했고 영국 독일 해군 조약으로 유보트 보유가 허가되자 데니츠가 바라던 잠수함 보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히틀러는 유보트 때문에 미국이 참전할 걸 우려해서 많은 제약을 걸어놓았는데요. 이에 당시 잠수함대 사령관이었던 데니츠는 1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독일 대항함대를 잤지만 스케퍼플로를 유보트로 기습하는 작전을 펼쳤죠. 스케퍼플로로 침투한 단 한 척의 유보트는 5발의 어뢰로 영국 해군의 전함 로열 오크를 격침시키고 순양전함 리펄스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 전과에 크게 기뻐한 히틀러는 데니츠를 불러 300척의 유보트를 띄워주겠다 약속했고 잠수함대의 발목을 잡아온 많은 제약도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데니츠는 흩어져 있는 유보트들이 무선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하다가 선단을 발견하면 한 곳에 모여서 공격하는 늑대 때 전술을 고안했는데요.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유보트는 엄청난 전과와 함께 공포를 불러일으켰지만 북대서양에 투입할 수 있는 유보트는 평균 7척밖에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독일이 독소전쟁을 준비하면서 수상함대도 건설하는 중이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1942년에 가서야 100척의 유보트를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앨런 튜링이 이끄는 영국의 암호 해독반이 독일의 암호 해독 장치인 애니그마를 해독하면서 유보트의 모든 작전, 예상 위치, 진로, 현재 목적지가 다 드러나 모든 이점을 잃게 됐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유보트 900척 중 777척을 잃고 유보트 승조원 4만 명 중 3만 5천 명이 전사했는데요. 데니츠는 히틀러와의 갈등으로 에리히 레더 해군 총사령관이 사임하자 그의 뒤를 이어 해군 총사령관에 취임했지만 이미 기운 전황을 뒤바꿀 수는 없었죠.
1945년에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면서 2차 세계대전은 극적으로 끝나지만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1953년 7월 미 해군은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레굴루스 원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시작으로 핵잠수함 5척을 운용했습니다. 미국은 핵잠수함 5척으로 소련을 억제하려 했지만 소련은 이미 미국보다 몇 년 앞서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개발했는데요. 순항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거리를 자랑하는 SLBM은 전 세계에 전면 핵전쟁의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955년에는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USS 노틸러스가 항해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했습니다. 이런 원자력 잠수함이 군용으로 쓰이면서 공격 원잠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핵잠수함은 재래식 원자력 상관없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의미하고 공격 원잠은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의미하죠. 미국과 소련을 시작으로 강대국들은 핵잠수함과 공격 원잠을 건조했고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의 공격 원잠이 아르헨티나 해군의 경순양함을 격침하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1991년에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면서 공격 원잠이 실전에 나서는 일은 없게 됐는데 핵잠수함과 공격 원잠이 실전에 나서는 일이 생기면 최후의 날이나 다름없겠습니다. 핵잠수함과 공격원잠은 일부 강대국만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진보한 재래식 잠수함이나 낡은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는데요. 독일의 212형 잠수함은 잠항시간을 늘리기 위해 연료전지를 쓴 세계 최초의 잠수함으로 그 외에도 펌프제트나 MHD 발전 등 새로운 추진 방식이 적용되거나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잠수함 5척이 있어야 원자력 잠수함 1척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나라가 공격원잠이라도 보유하길 원하지만 잠수함에 들어갈 만한 원자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럴 기술도 자원도 있는 만큼 공격원잠이라도 보유하는 날이 오는지 저희 지식 스토리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입문 잠수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